네, 여러분, 오늘은 선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종, 인종, 명종까지 다뤄봤습니다. 중종은 반종으로 왕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장자와 그 관계 없는 것이고요. 중종의 첫째 아들이 인종입니다. 그런데 재위 8개월 만에 죽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정왕후 소생의 명종이 되는데 명종 역시 그 후사를 잊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물론 후사가 순회세자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일찍 죽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덕흥대원군이라는 사람의 셋째 아들 하성군을 데려와서 그로 하여금 다음 보위를 잇게 합니다. 그가 바로 선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선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조의 타이틀은 졸지의 왕이 된 선조, 적장자에 대한 욕심이 화를 부르다.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만들어 봤습니다. 선조는 원래 왕위 계승 서열에 있지 않았죠. 그리고 본인도 왕이 될지 몰랐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명종의 대가 끊기면서 자기한테까지 나름 굉장히 박식하고 똑똑했다고 합니다. 선조 때 이 살림 정치가 꽃피우게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선조의 그러한 학문적 배경이 깔려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선조를 얘기하면서 임금을 한 4명, 5명 정도 이렇게 열거할 계획이었는데 선조 같은 경우는 이 붕당 정치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번 시간은 선조와 광해군 정도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조에게는 부인이 8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녀가 14남 11녀가 있었습니다. 선조의 부인은 처음에 의나무 박씨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빈 김씨, 그 다음에 인빈 김씨가 있습니다. 중간에 이 빈칸이 보이죠? 빈 네모칸은 뭐냐면 나중에 임목왕후 김씨가 들어오는 자리인데 그건 나중에 일입니다. 지금 처음에는 임목왕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칸을 비워두고요. 그렇지만 나중에 이 칸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넣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왕후 박씨와의 사이에서는 후사가 없었습니다. 이 왕비로서는 굉장히 좋은 성품을 지녔고 다른 후궁이라든지 시녀들에게도 잘 대해줬다. 그래서 인품이 후덕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삶을 오래 산 것도 아니죠. 보통 자식이 없으면 오래 산다라고 하는데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죽었다 하여 선조가 좀 애달팠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좀 남아는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록과는 무관하게 선조와 의인왕후 사이는 그렇게 금슬이 좋지는 못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선조와 의인왕후 사이에는 후사가 없었습니다만 공빈 김씨와의 사이에서 임해군과 광해군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인왕후 같은 경우는 임해군과 광해군을 좀 아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공빈 김씨의 몰년을 보시면은요 1577년이죠. 그리고 임해군은 1574년에 태어나고 광해군은 1575년에 태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빈 김씨, 광해군의 어머니였던 공빈 김씨는 광해군이 3살 때 죽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둘을 의인왕후 박씨가 잘 보살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간혹 여러 번 자료를 보시면은요, 광해군이 의인왕후 박씨가 광해군을 굉장히 예뻐해가지고 뭐 양자로 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연려실기수라든지 뭐 선조실록을 보시면은 박씨가 광해군을 불러서 너는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은 너를 길렀다. 내 자식은 비록 아니지만은 내 마음으로는 너를 자식으로 생각한다. 라는 것을 근거로 양자로 들였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이게 뭐 문서적으로라든지 확실하게 이 당시 광해군이 의인왕후 박씨의 양자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듯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 광해군은 어쨌든 정비의 소생이 됩니다. 양자일지언정 정실 소생의 반열에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 이후의 기록에서도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 그리고 임목 대비를 폐위를 시킴으로써 서인들의 인조 반정의 어떤 빌미로 제공하게 되는데 광해군이 그렇게 무리수를 뒀던 까닭은 자신이 서출이기 때문에 그러한 태생적인 불리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해군이 의인왕후 박씨의 어떤 양자로 들어갔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들어갔다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선조의 또 다른 아들들을 보시면은요, 임비 김씨 소생의 아들들이 있는데 의완군, 신성군, 원종은 이제 나중에 이제 추승이 되는 것이고요. 의창군 이렇게 4명의 아들이 임빈 김씨로부터 태어나는데 이렇게 봤을 때 임해군이 왕위 계승 서열 1순위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적장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임해군은 어려서부터 조금 포악하고 행실이 바르지 못했던 것으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실이 바르지 못했냐면은 임진왜란 때 이 임해군을 누가 일본군에 넘기느냐? 조선의 백성들이 넘기게 됩니다. 그만큼 폐악질을 일삼았던 게 임해군이었고, 그래서 임해군은 첫째임에도 불구하고 결격 사유가 생겼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선조의 경우에는 적장자가 없었으면 물론이고 또 서장자라 할 수 있는 임해군의 경우에도 자격이 좀 미달된다 하여서 왕이 계승이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구도를 봤을 때 누가 가장 왕을 계승할 것 같아 보이나요, 여러분? 당연히 광해군이겠죠. 의인왕후 박씨한테도 끔찍한 예품을 받을 뿐더러 사실상 임해군을 빼면은 가장 큰 아들이기 때문에 광해군에게 세자 책봉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광해군이 보위를 이어받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광해군이 세자로 책봉된 이후에 보위에 오를 때까지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광해군 보위 과정에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제가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해군에게 닥친 첫 번째 문제는 1591년에 발생하는 세자 건조 문제입니다. 당시는 서인 송강 정초를 위시한 서인이 집권하고 있었습니다. 서인이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여러분 조금 머리 아프실 수 있는데, 제가 간략히 어차피 오늘은 선조와 광해군만 할 것이니까 조선의 붕당 정치가 시작되는 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의 붕당 정치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붕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당이죠. 지금의 정당처럼 싸움이 되려면은 두 가지 그룹이 있어야지 싸움이 되겠죠. 혼자서는 싸울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최소한 이 살림이 분파한다는 얘기인데, 그 전까지 살림은 훈구파와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살림과 훈구파의 싸움이 곧 사화로 나타났던 것이고요. 선조대에 들어서면은 선조가 자신의 세력이 미약함을 알기 때문에 조선 왕실과 정계에 자신의 세력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조가 살림을 대거 등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의 정계를 살림이 장악하면서 살림 정치가 전개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살림들 내에서 분파가 되는 게 바로 1575년에 의례당론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의례당론은 이조전랑 문제로 심의겸과 김효원 사이에서 나온 문제인데, 그걸 자세히 할 수는 없고요. 어찌되었든 이때 이후로 동인과 서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동인 같은 경우는 성향이 조금 이 젊은 신진파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서인은 약간 노장파이면서 훈구 세력도 포용을 하는 그러한 세력이 바로 서인이 됩니다. 율곡 이희의 기호학파라든지 화담 서경덕 쪽이 서인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동인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그룹이 들어가는데, 퇴계학파, 서희 유성룡 같은 퇴계학파와 남명조식의 학파가 동인 계열로 분류가 됩니다. 어쨌든 선조대 정치는 1575년 의례당론 이후로 동인과 서인이 서로 갈라져서 싸우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세자 건조 문제가 발생하기 2년 전인 1589년에 정열입의 난을 빌미로 기축 옥사가 발생합니다. 이 당시 서인의 영수는 이 송강 정철이었는데, 이 송강 정철이 무려 1000여 명의 선비들을 죽이게 됩니다. 1589년 기축옥사를 기점으로 송강 정철이 이 권력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송강 정철이 1591년 무렵에 이제 세자를 책봉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선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내 나이 많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가지고 이 문제를 물리치게 됩니다. 선조가 광해군의 세자 책봉을 주저주저 했던 이유는 이 신성군이라는 인민 김씨 소생의 신성군이라는 이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신성군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가 이 정계에서 어떤 이 정치 싸움을 볼 때 임금의 마음이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는요, 100% 신하들의 의중도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산해 같은 경우는 신성군을 내심 밀게 되는 것이고요. 인민 김씨와 협력을 하게 됩니다. 송강 정철 같은 경우는 광해군을 올리라고 합니다. 근데 선조가 한번 거절했죠.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이 당시 이산해가 소위 약친다 이런 좀 이제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는데, 선조한테 가가지고 송강 정철부터 해가지고 이쪽 부류들이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면서 신성군을 좀 모함하고 이 수가 발생되고 있다라고 선조한테 넌지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선조가 의구심을 품고 있던 차에 송강종철이 와가지고 눈치 없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 선조가 버럭 화를 내면서 거부를 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송강정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되죠. 자신은 사심 없이 세자를 책봉하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이사내 같은 경우도 이 송강정철의 얘기에 큰 토를 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누가 반격을 가하느냐. 2년 전 기초국사에서 동인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죠. 그래서 동인들이 홍효순 같은 사람들이 송강정철을 탄핵을 하게 됩니다. 성상의 마음을 흐트렸던 이유로 송강정철을 논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동인들이 그 당시 좀 젊은 동인들은 삼사, 사관원, 사안부, 홍문관 이렇게 언로, 감찰 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뭐 탄핵하는 것은 쉬근즉 먹기죠. 예를 들어서 사관원, 사안부면 사관원은 이제 간정기관이고 사안부는 감찰부인데 지금의 현대 사회로 따지면 언론기관과 검찰을 합쳤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언론과 검찰이 합쳐지면 세상이 못하는 건 없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 송강정철 쪽을 논박하게 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아니다, 송강정철 같은 경우는 대의를 위해서 조선 왕실을 탄탄히 하고자 후계 책봉을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조선의 중신을 탄핵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인 내에서도 조금 이제 온건파와 강경파가 나눠지게 되는데, 온건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우성전을 비롯한 뭐 유성룡 이쪽 파가 되겠죠. 퇴계 이황학파가 남인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고, 서인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홍효순 일당들이 북인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북인은 남명 조식에 있던 제자들이고, 이 세자 건조 문제가 발생하면서 1591년 무렵에 남인과 북인으로 분파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자 건조 문제가 발생하면서 남인과 북인으로 분파를 하는 와중에도 세자 책봉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광해군이 어떻게 세자가 되느냐?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니까 조정에서 앞으로의 앞날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조정의 중신들이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을 하고 광해군으로 하여금 임난을 극복하도록 명을 내리죠. 그리고 선조는 어떻게 하느냐?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조가 한양을 버리고 평양으로 가고 다시 의주까지 가게 됩니다. 임진왜란 때 선조가 한 것은 없습니다. 도망 다닌 것밖에 없고요. 광해군이 실질적으로 극복을 하게 됩니다. 광해군이 극복하게 되는 그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북인 세력이 광해군을 지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명조식의 북인 계열은 좀 독특한 스타일의 집단이었는데 무를 굉장히 숭상합니다. 여러분, 남명조식이 굉장히 엉뚱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유학자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인데, 그래서 나중에 서인들이 남명조식 같은 경우는 뭐 소위 말해서 뭐 정파가 아니다, 뭐 이러한 바른 유학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게 남명조식입니다. 임진왜란 때 수많은 의병장이 바로 남명조식의 문화에서 배출이 되는 것이죠. 당연히 광해군이 분조를 이끌면서 임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대북파와 광해군이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해군은 뭐 임진왜란 덕분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옆에가 있겠죠. 어쨌든 임난 극복 과정에서 세자의 책봉이 됩니다. 세자 책봉 과정에서 경쟁자라고 할 수 있었던 신성군 같은 경우는 1592년 의주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위를 물려받는 것에서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광해군에게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임목왕후 김씨가 나타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임목왕후 생물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태어난 해가 1584년이죠. 광해군은 1575년입니다. 광해군이 사실 임목왕후보다 새어머니죠. 새어머니보다 9살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1606년에 영창대군을 낳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단순히 동생이 하나 태어난 게 아니죠. 임목왕후는 누굽니까? 계비입니다. 계비지만은 정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유일한 왕후입니다. 그러면 왕후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은 적장자가 되는 것이죠. 의인왕후 박씨와의 사이에서는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임목왕후 김씨가 낳은 영창대군은 적장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광해군이 아무리 임난을 극복하는데 뛰어난 공헌을 세우고 또 세자의 지위에 있었다고는 하지만은 선조의 마음은 광해군한테 원래 있지 않았었죠. 그리고 이러한
구도를 봤을 때 정치인들은 바로 냄새를 맡습니다. 그래서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무리가 생깁니다. 왜? 선조가 영창대군을 지지하기 시작하니까요. 손자를 볼 나이에 늦둥이 아들을 낳았으니 선조가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실제로도 영창대군을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예뻐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광해군 같은 경우는 영창대군이란 강력한 라이벌을 맡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것은 광해군이죠. 왜? 임난을 극복했던 뚜렷한 공헌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파의 어떤 이 정치적 입지도 확고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의병장이 들어가가지고 정치를 펼치게 되면 뭐 정윤홍부터 해가지고 이이첨들 이런 사람들이 세제를 끼고 있고요. 그래서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는 것은 이 기정사실인데, 사실 광해군 같은 경우는 선조가 죽을 때까지 광해군에게 물려준다는 말을 정확히 언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해군을 지지했던 무리가 바로 정인홍, 이이첨을 위시한 대북파라고 하는 것이고요. 영창대군을 지지하면서 선조의 눈치를 살살 보던 게 유영경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회주의에 편성을 해가지고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졌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영경 같은 경우는 그 선조의 유지를 공표하지 않고 임모광호를 맞아가지고 조작을 하려고 하죠. 여기서 임모광호가 광해군과 타협을 합니다. 자신과 영창대군의 목숨을 담보로 광해군한테 보위를 물려주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본다면 임모광호 입장에서는 그게 현명한 처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조정의 세로 보일 때 광해군을 이길 수 없는 것이고요. 또한 선조의 이 실질적인 유지가 광해군에게 있었기 때문에 임모광호로서는 유서를 조작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해군이 제15대 조선의 임금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해군이 등극한 이후에 물론 이제 폐모살지, 그래서 영창대군을 죽이고 임모광호를 폐위를 시킵니다. 임모광호 폐위에는 자신의 어머니였던 공변 김씨를 왕으로 책봉하기 위한, 추승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맞물리면서 좀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영창대군을 죽였다, 이게 뭐 칠서의 옥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영창대군과 임모광호의 친정 아버지인 김제남을 이제 죽이게 되는데,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공과를 논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임모광우 이 정통 노론의 입장에서, 또한 이제 예와 인륜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임모광우를 유폐시키는 걸 굉장히 크게 보는데, 저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광해군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었다라고 보는데, 칠서의 옥이라는 하나의 이 강도 살인 사건을 영창대군과 김제남이 역모를 했다라고 해서 죽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광해군의 가장 큰 이 실수가 아닌가. 그 문제가 광해군의 여러 공과를 논할 때 가장 큰 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에서는 광해군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왕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좀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고요. 이 광해군은 왕위에 오르는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았죠. 일단은 형인 임해군과 경쟁을 해야 됐고요. 그 다음에 동생이었던 신성군과 세자책봉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됐습니다. 이 두 번의 경쟁을 끝내고 임진왜란까지 극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영창대군이라는 까맣게 어린 동생이 태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보위에 오르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의 목숨도 위태로웠죠. 그러한 이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광해군이 1608년 보위에 오르게 됩니다. 광해군은 그럼 누구에게 보위를 물려주게 되느냐? 어차피 광해군은 인조 반정 1623년 인조 반정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해군의 후사가 누구였느냐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건 제가 광해군 시간에 따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생각이고요. 광해군 이후에 인조 반정이 있기 때문에 인조 반정으로 넘어갈 때 그 인조가 누구인가,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하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 원종 있죠. 이 원종은 나중에 이제 사후에 추존이 되는 것입니다. 인호나무 구시도 마찬가지고요. 원종은 정원군이라 그래가지고 임빈김씨와 선조와 사이에서 나오는 세 번째 아들인데, 이 정원군의 아들이 능양군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능양군인데, 능양군 첫째가 임금으로 오름으로써 조선의 제16대 임금 인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조가 오르는 과정을 보면은 광해군이 떠난 자리를 정원군, 원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정원군의 첫째 아들이 이 메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인조 같은 경우는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이긴 하나 반정으로 오른 임금이기 때문에 장자로서 임금이 되는 어떤 그런 케이스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인조가 어떻게 아들들에게 인조도 아들을 여러 명 낳습니다. 그런데 인조가 과연 첫째 아들한테 물려줄 수 있었는지 그 문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